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이제 싸우지는 말자. 안전해야지 뭘 투자도 외국인이 할 거 아니에요. 중동이라는 국가의 국경선이라는 것은 서양이 그린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남북이 분단된 것도 우리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외부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끝내려고 그러면 상대에서 밀어주고 와 이거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야지. 싸우면 끝나지는 않죠. 12년이 넘었습니다. 이들 지역이 향후 좋은 모델로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한다면은 이 지역은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축복일지 저주일지 모르겠지만 자원이 많죠. 석유와 가스. 이 두 가지가 중동을 대표하는 말이죠. 이슬람과 에너지. 그런데 현대 세계에서 왜 중요하냐? 이슬람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에너지 때문에 중요하죠. 전 세계가 에너지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쪽 지역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바라봐서 이쪽 뭐 하려니까 이 지역이 이슬람이구나. 그래서 뭐 이슬람이 뭐냐 알아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자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에 의존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자원이 그렇다고 해서 중동이 단하는 건 아니고 국가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정말 거의 안 나거든요. 어떻게 주변 국가는 다 나는데 튀니지는 정말 없어요. 그래서 튀니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인력을 사용한 그 산업을 발전을 시켰고, 그래서 여성이 사회 참여가 활발하고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들 얘기를 하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이 없는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인력을 양성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나아지고, 요르단도 자원이 없습니다. 요르단도 없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없고, 근데 요즘 이제 가스전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전과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안 나던 나라들도 탐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드디어 이제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동은 많은 국가들이 석유와 가스가 많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중동 국가들도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전쟁이 많았냐면은 에너지 때문에 그러죠. 에너지를 차지해야 되니까 이쪽 지역에서 에너지를 장악하려는 강대국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의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워야 되고, 강대국 입맛에 맞지 않는 정권은 몰아내야 되고, 그래서 내전을 가장한 국제전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리아를 우리가 내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빌 워라면은 시리아 사람들 안에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리아에서 싸우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링에 2명, 3명이 올라가더라도 시리아 사람끼리 싸우면 누군가 승자는 나올 텐데, 질서가 정리될 텐데, 2011년부터 거의 12년 이상을 내전이 지속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외부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은 자원이 있거나 아니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대리전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쪽 지역이 전쟁과 싸움이 많아 보이는 거고, 사실 이들 국가들의 국민들이 그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죠. 그러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끌려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중동이라는 말을 한자잖아요. 중간 동쪽.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동쪽이 아니거든요. 서쪽인데 왜 동쪽이 됐느냐? 당연히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유럽인들은 전통적으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과 가까이에 있는 쪽을 가까운 동쪽, 근동, 그리고 먼 쪽을 극동.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극동에 속하고 그 어딘가 가운데가 중동인데, 이 말이 쓰인 건 20세기 초에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썼냐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합니다만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는 1905년에 미국의 해군 전략가인 마한이 처음으로 이 말을 씁니다. 그때 마한이 썼던 말은 중동은 어디냐면 지금의 인도, 이란 쪽이거든요. 페르시아만 지역. 여기를 장악하는 국가가 결국엔 세계를 장악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략적인 용어로 썼고, 그 이후로부터 미들이스트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전략적인 용어로요. 그래서 이 중동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지리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이건 지정학적인 용어예요. 따라서 지정학적인 용어라는 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왜 중동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동안 적어도 19세기 이후부터는 서양이 세계의 패권을 잡아왔으니까 서양이 하는 대로 따라서 우리가 번역을 한 겁니다. 중동으로. 그래서 이 중동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중동이냐라는 것도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 이 지역을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게 제일 맞거든요. 서아시아라고 부르면 되는데 한국에서 서아시아라고 그러면 보통 인도 쪽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아시아라는 말을 잘 못 쓰고, 근데 보통은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도 너무나 일반인들도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중동이라는 말을 쓰고요. 중동이라는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통은 중동, 북아프리카를 얘기하거든요. 북아프리카는 중동과 같은 문화권인데 언어권도 같은 권이고, 그런데 여기를 확연하게 대륙적으로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그거를 중동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서 중동 북아프리카라고 부르고, 이거를 영어로 하면 Middle East and North Africa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자만 따면 메나가 됩니다. 만약에 이 메나 지역이라는 말이 정말 지리적인 용어였다면 사실 우리가 월드컵 축구 예선할 때 이집트하고 예선을 하겠죠. 우리 이집트하고 예선 안 합니다. 감사해야죠. 이집트 축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프리카 국가로 들어가고, 그 전에 있는 나라, 바로 이집트하고 적경이지만 대륙으로 나눠지는 나라,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이런 쪽 우리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은 월드컵 축구 예선을 중동 팀들과 같이 안 해요. 왜냐면 신변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예선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중동이라는 국가의 국경선이라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양이 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대로 나라를 만들고 국경을 그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후유증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대표적인 후유증 중에 하나가 쿠르드 문제 보세요. 쿠르드가 인구 한 3천만 되거든요. 3천만이면 나라를 만들고도 남을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쿠르드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의 국가 질서를 서양이 만들 때 이들에게는 땅을 주질 않았어요. 나라를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들은 쿠르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민족인데, 쿠르드 민족인데 이들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사느냐? 국경을 맞댄 네 나라에서 살아요. 튀르키예, 시리아, 이라크, 이란. 네 나라에 뛰어들어 살아요. 그러니까 쿠르드 국가가 없기 때문에 튀르키예 쿠르드인, 시리아 쿠르드인, 이라크의 쿠르드인, 이란의 쿠르드인으로 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쿠르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튀르키예에서 쿠르드 노동자당 독립 운동을 하고 있고, 그거를 튀르키예와 국제사회는, 특히 미국은 테러 집단으로 지정해서 그들을 족쇄를 채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식민 지배의 후유증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도 사실 뭐 휴전선도 38선이 제일 먼저 남북이 분단된 것도 우리 의지하고 아무 상관없었잖아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무슬림들이 서구에 대해서 분노를 한다고 그걸 종교적인 이유로 많이 하는데, 사실 종교적인 이유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크리스찬들과 어울려 사는데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유대인들하고 잘 살았고, 오늘날 무슬림들이 서양을 보는 시각은 근대에 들어와서 이 유럽이 중동에 대해서 한 여러 가지 폐악, 나쁜 일들의 영향을 받았고요. 특히 미국이 주도해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에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색채가 훨씬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서양이 지속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을 경시하고 악마화하는 그러한 서양 문화가 있잖아요. 대중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못마땅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테러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무슬림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종교에 있는 사람이 혼자 튀는 행동을 했을 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얘는 니네 편이잖아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 이슬람인데 종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종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순니파하고 시아파가 있어요. 근데 순니파하고 시아파의 인구 분포가 최소 85대 15예요. 압도적으로 순니가 많아요. 근데 이란은 시아파예요. 근데 시아파하고 순니파는 서로 역사 해석이 다르지만 예배는 같이 봅니다. 예배는 보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니파하고 시아파 싸우니까 예배를 같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히려요, 제가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있잖아요. 같은 그리스도교 형제들인데 교회는 하나다 그러면서 예배는 같이 못 봅니다. 형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순니파는 시아파하고 같이 예배를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란이 79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혁명이 나면서 그전에는 이란도 이슬람이고 다 이슬람이죠. 국민들의 90% 다 무슬림이에요. 이란도 당연히 무슬림들이 압도적인 국가였는데 국왕이 세속주의 정책을 취했거든요. 세속주의 정책이라는 것은 술도 마시고 디스코장도 춤도 추고 우리 한국의 홍대 거리에서 본 뭐 그런 거였는데 전통적인 가치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79년 혁명을 엎은 거거든요, 나라를.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한테도 똑바로 이슬람을 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아니 우리가 이슬람인데 뭐 우리가 똑바로 안 하느냐. 이런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 무슬림인데 이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오늘의 이 큰 차이를 벌어온 겁니다.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가 세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의 아랍어, 그리고 튀르키예가 대표하는 튀르크어, 그리고 이란이 대변하는 페르시아어입니다. 이 세 개의 언어로 나뉘어 있는데 이 세 나라가 튀르키예하고 이란이 거의 이제 8,500만으로 인구가 비슷하고, 그리고 아랍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가 인구적으로는 이집트예요.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몸집이나 국가 규모로 봤을 때는 세 나라가 각 언어 문화권을 대표하는데 아랍권에서는 이집트가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우리가 사우디를 주로 얘기하죠. 근데 사우디는 사실은 인구가 3,500만이고 자국민이 2,50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일단 체급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인구로 국력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국력을 보는 건 뭐냐면 군사력이거든요. 이란은 8,500만이고 이란 군인들은 다 이란 사람들이에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이에요. 우리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군대 결성이 잘 안 돼요. 자국민으로. 그래서 용병들이 꽤 많아요. 이런 차이가 결국에는 군사력이 큰 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위협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나라는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협력을, 외교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미국한테 제시한 것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국방하고 관계된 겁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보호를 해라. 안보를 책임져라. 안보 지원, 한미동맹 수준으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첨단 무기들을 우리에게도 주라.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게 능력이 됐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근데 이란한테 안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 중동 국가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세 곳이죠. 시리아가 여전히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시리아 내전이. 예멘도 지금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리비아가 지금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거기도 내전이거든요. 전부 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발발한 내전들이에요. 다 국제전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이제 불편한 나라들은 서사하라 영토를 두고 알제리아하고 모로코가 으르렁거립니다. 이거는 뭐 오래된 이야기고 지금도 계속 으르렁거리고, 아프가니스탄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을 둘러싼 주변 긴장들이 대단히 높죠. 지금 대표적인 게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예멘도 대리전 양상이에요. 예멘도 우리가 내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두 세력이 싸울 때 밖에 국가들이 응원하는 쪽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예멘에서 정부군이 있거든요. 유엔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정부가 쫓겨난 상태인데 거기를 지지하는 나라는 예를 들면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근데 반대쪽 후시 반군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신문에 후티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지원하는 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정부군과 반정군이 어떻게 싸워서 둘이 끝내면 되는데 끝내지를 못하고, 끝내려고 그러면 상대에서 밀어주고 밖에서 쓰러지면 안 돼, 일어나야지, 그리고 뭐 대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시리아는 정부군과 반정부군이거든요. 정부군을 지지하는 것은 이란, 러시아예요. 그리고 반정부군을 지지하는 건 미국과 아랍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등장한 게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주의자들은 또 국제적으로 지원을 받잖아요. 극단주의자들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싸움이 끝나지를 않죠. 12년이 넘었습니다. 시리아도 그렇고 예멘은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정부를 지키고 싶은 나라는 이란과 러시아거든요. 이 정부군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이란은 혁명의 이념을 계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란이 싫으니까 아랍 국가들은 끌어내려고 싸움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리아는 자원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보통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린치핀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차를 보시면 마차 바퀴가 축하고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핀을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그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 빠지고 마차 무너지잖아요. 시리아가 그런 곳입니다. 시리아가 흔들리면 중동 전체
전체가 다 흔들리는 그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세력과 자본주의 세력, 자유주의 세계가 맞부딪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직접 부딪히지 않게 해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놓은 게 한반도인데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리아가 이 2011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요.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동쪽도 서쪽도 아니다. 동쪽은 어디겠습니까? 동쪽은 러시아, 소련이죠. 당시에는 소련.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서쪽, 서구 자본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이슬람이라고 얘기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혁명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란의 목적은. 그런데 주변국가들은 굉장히 이게 불편해요. 왜냐면 이란이 자기만 잘 살면 되는데 주변국가들한테 왜 이슬람을 이렇게 제대로 안 믿고 이렇게 서구한테 굴복해서 사느냐 이런 인식으로 보니까 이 나라들도 사우디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리트 전부 다 혁명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죠. 이란처럼. 그런데 이란이 혁명의 구호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을 하는 건데 이란은 이제 해방을 했고 그러면 밖에를 보니까 어디가 제일 억압받습니까? 팔레스타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란이 만든 게 레바논의 헤즈볼라예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 레바논의 무기와 자원이 가려면 당연히 시리아는 친이란 쪽에 둬야 돼요. 그래서 시리아를 이란이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고 시리아하고 이란은 반미 동맹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중동 국가들은 그게 제일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랍어를 쓰는 국가도 아닌데 이란은 아랍어를 쓰는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아랍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그러면 시리아의 반정 부근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는 이 반이란 세력과 친이란 세력이 부딪히는 곳. 더 나아가면은 이슬람 혁명 세력과 이슬람 혁명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의 싸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란은 반미이기 때문에 반미와 친미의 전쟁이 되는 거죠.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국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싸우고 있어야 되고 경찰 투입해야 되고 방해받죠. 사실 우리도 머리가 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남북분단의 비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남북분단이 굉장히 크죠. 사실은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 통일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군비도 좀 줄이고 그 돈을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군사력이나 국방비에 쓴 돈이 많죠. 그런데 그걸 국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게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애국심은 좋지만 그런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돼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통일 한국이 돼가지고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이 좀 더 적어진다면 다른 걸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휴노도 마찬가지예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데 자꾸만 돈을 쓰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안전해야지 뭘 투자도 외국인은 할 거 아닙니까? 안전해야지. 경제인들은 내가 저기 가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지만 들어가는데 뭐 전쟁도 하고 그러는데 불안한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들 때문에 발전하기 어렵고요. 가장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란과 화해하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전쟁은 전쟁대로 하고 프로젝트를 갈 수는 없거든요. 가려면 가겠죠. 근데 문제는 프로젝트 열심히 하는데 나 반대쪽에 있는 애가 미사일 한 방 날려줄게 하고 한 방 날리면 그거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 질서가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지금 2011년 이후로 이쪽 지역이 완전히 한번 뒤집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도 있었겠죠. 그냥 한번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자. 끝까지 싸워보자. 할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갑니까? 전 세계가 지금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간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럼 새로운 에너지 시대로 가면 이 중동 이 지역에서 나오는 석유를 어디다 팔아먹어요? 석유는 어디다 팔아요? 팔기는 팔겠죠. 근데 이쪽 지역은 석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되겠다. 이러다간 우리 끝나겠다 해서 지금 자 빨리 그만 우리 힘들지 않냐.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싸웠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싸우지는 말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진짜 싸우지는 말자.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란과 사우디가 너무 사랑해서 소리 뽀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힘들어. 그냥 그만 싸우자. 서로 좋은 거 없지 않냐? 느낀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영향이 오죠. 우리는 개입되지 않는데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것 때문에 유가가 들썩들썩하면 우리 기업들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환율도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석유의 60%가 중동에서 와요. 우리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 석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석유를 270만에서 보통 290만 배럴을 왔다 갔다 쓰거든요. 그전에는 중동 지역에서 온 게 80%가 왔어요. 지금은 많은 그 위험 부담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60%까지 내려왔는데 여전히 60%도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분쟁이 생겨서 페르시아만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 그럼 우리 끝납니다. 석유값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여전히 중요해요. 아, 전기차 가잖아요. 근데 전기차 지금 이제 시작했잖아요. 삐약삐약거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휘발유, 뭐 디젤 이게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동차만 다 전기차로 가면은 석유를 수입 안 하나요? 공장들은 다 필요한데요. 그래서 중동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에너지 수입원으로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동 지역을 쉽게 볼 수가 없는 지역이고, 우리가 무역 적자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무역 적자입니다. 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오니까. 그 대신 또 우리가 이쪽 지역에다도 파는 것도 꽤 있거든요.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건설 시장도 했고, 그래서 이들 지역이 이 향후 좋은 모델로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예,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이 사실은 제 세대는, 제 60년대생들은 사실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모범으로 삼다라는 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전히 우리한테는 모범이 서구 국가니까.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세대가 돼서 인도네시아도 항상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뭘 비교하면 항상 일본과 비교를 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비교하거든요. 예, 주변 국가들이. 그런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도 보니까 한국이 이 폐허에서 올라온 그 저력도 있고, 어떻게 하는지 그 기술을 같이 갖고 오고 싶어 하니까 협력할 분야는 꽤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예를 들면은 자기의 이익을 재고 있죠. 당연히 잽니다. 서방은 재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서방이 목소리가 약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지금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만이 뭔가 큰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다만 서방도 이제 러시아하고는 더 이상 에너지 거래를 안 하겠다니까, 그러면 러시아하고 에너지 거래를 안 하면은 누구랑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장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중동 국가들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제재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다 덤벼들거든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래서 유럽은 자유, 정의, 진리 뭐 얘기를 하지만 외교 관계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일단 배부르면 오케이.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